우리는 매일 치열한 경쟁과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혹은 매일의 업무를 처리해 나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난관과 마주하게 됩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계약, 예상치 못한 시스템의 결함, 타인의 차가운 비판이나 무례한 태도는 우리의 감정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부정적인 자극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합니다. 분노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에너지를 사정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그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완전히 망치고 맙니다. 이러한 감정적 소모가 매일 누적되면 멘탈은 완전히 붕괴되고 결국 번아웃이 찾아와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매 순간 찾아오는 외부의 자극에 쓸데없는 감정을 투여하느라 정작 실행에 써야 할 한정된 에너지를 바닥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고수들은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자극과 자신의 내면 사이에 단단한 방화벽을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묵묵히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날씨일 뿐이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매일의 수확을 거두어야 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시스템을 돌려야 합니다. 수많은 실패자들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 행동의 양을 조절할 때 초인류의 성취자들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아웃풋을 기계처럼 찍어냅니다. 멘탈을 관리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격리하는 기술입니다. 이 멘탈 관리의 메커니즘을 심리학과 생물학적 관점에서 가장 명쾌하게 풀어낸 책이 바로 아주 오래된 고전이자 명저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저자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라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멘탈을 지켜낸 인물입니다. 그는 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멘탈 관리의 공식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제시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 성장의 행복은 그 반응에 달려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극이 주어지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즉시 화를 내고 일이 실패하면 즉시 낙담합니다. 이는 자극과 반응이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서 무의식적인 조건 반사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도의 멘탈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거대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충격이 가해져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 공간 속에서 숨을 고르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극은 제어할 수 없지만 그 자극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용소의 가혹한 간수들은 수인들의 육체를 구속하고 생사를 쥐고 흔들었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내면의 자유만큼은 결코 빼앗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자극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악재, 직장 상사의 폭언,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우리에게 가해지는 자극일 뿐 그것이 나의 하루와 인생을 파괴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넓히는 사람만이 비로소 환경의 노예가 아닌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멘탈을 무너뜨리고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무의식적 오류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작동합니다. 첫째는 자극의 개인화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이나 타인의 무례한 행동을 모두 나 자신의 무능함이나 가치와 연결짓는 나쁜 습관입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퉁명스럽게 말한 것을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거나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고 과도하게 해석하며 스스로 상처를 입힙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 기괴한 착각은 무의식을 끊임없는 방어 태세로 만듭니다. 둘째는 파국화입니다. 아주 작은 실패나 실수를 마주했을 때 이를 인생 전체의 파멸로 확대 해석하는 뇌의 치명적인 오작동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했으니 내 사업은 끝났다라거나 이번 시험을 망쳤으니 내 인생은 패배자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며 스스로를 공포와 무기력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인생이라는 거대한 행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님에도 무의식은 이미 파멸의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실행을 멈추어 버립니다. 셋째는 감정적 추론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니까 이 상황은 실제로 위험한 것이다라거나 내가 지금 자괴감을 느끼니까 나는 실제로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믿어버리는 현상입니다. 감정은 뇌가 내부와 외부의 자극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화학 반응이자 신호일 뿐 결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감정을 왜곡되지 않은 사실로 착각하고 그에 맞춰 행동을 스스로 제약합니다. 이 세 가지 오류가 결합하면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현실의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할 이성적인 에너지는 철저히 고갈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감정 소모의 사슬을 끊어내고 절대적인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적 해결책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강력한 멘탈 시스템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해석의 완벽한 분리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 자체는 중립적인 데이터일 뿐입니다. 거기에 슬프다, 억울하다, 망했다라는 감정적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나 자신의 주관적 해석이자 무의식의 오염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메모지를 펴고 오직 일어난 사실만을 지극히 드라이하게 적어보십시오.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사실만을 마주할 때 뇌는 생존을 위한 방어 모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 모드로 즉시 전환됩니다. 둘째는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의 철저한 구별입니다. 날씨, 타인의 마음, 이미 지나간 과거, 시장의 거시적인 상황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대상에 에너지를 쓰는 것만큼 어리석고 낭비적인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대응뿐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영역의 변수들은 과감히 마음의 레코드에서 삭제하고 내가 10% 제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에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오. 셋째는 인지적 재구성의 활용입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마주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라는 무의미한 주인공, 병 같은 질문을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가치 있는 레슨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인가라는 생산적인 질문으로 뇌의 방향타를 돌려야 합니다. 질문이 바뀌면 무의식은 그에 맞는 답을 찾기 위해 즉시 건설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피로의 대부분은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 소모에서 발생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이메일의 문구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메신저로 날아온 상사의 지적에 온종일 머릿속으로 반박할 말을 고르느라 정작 중요한 기획안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유한한 인지적 자원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인간의 의지력과 집중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무한정 쓸 수 없습니다. 무의식적인 감정 반응에 배터리의 80%를 소모해 버린 사람은 정작 고도의 몰입이 필요한 순간에 방전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를 내는 멘탈 관리의 핵심은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마음을 차갑게 식히는 냉각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뜨거운 불덩어리가 날아와도 내 안의 냉각수가 이를 즉시 식혀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일정한 온도와 효율을 유지하며 아웃풋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스포츠 선수들이나 위기 속에서 기업을 구해낸 경영자들은 모두 이 냉정함의 마스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을 때도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고 패배했을 때도 깊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다음 경기, 다음 핵심 의사결정일 뿐이었습니다. 지나간 결과에 연연하며 감정을 낭비하는 것은 미래 자산까지 미리 당겨서 파괴하는 가장 나쁜 투자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유전적 형질이 아니라 매일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근육처럼 단련할 수 있는 후천적 능력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원래 상처를 받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를 입더라도 그것을 회복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무의식의 정화와 올바른 질문의 습관화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오를 때 그들은 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 대신 내 마음속의 슬픔이라는 일시적인 감정이 잠시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합니다. 감정을 객관화하는 이 사소한 언어적 습관 하나가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태풍의 눈 속에서 폭풍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관찰자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공간이 확보되면 외부의 자극은 더 이상 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라는 존재의 그릇을 더 넓고 단단하게 키워주는 훌륭한 훈련 도구가 됩니다. 실패의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상황에서의 면역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이며 이는 미래의 거대한 성공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심리적 자산이 됩니다.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이 위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야말로 회복 탄력성의 본질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목매는 노예의 삶을 완벽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멘탈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열심히 만든 결과물을 누군가 혹평했을 때, 열심히 준비한 발표에서 대중의 반응이 미지근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정권을 외부의 타인들에게 고스란히 양도해 버린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타인은 결코 당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평가는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그들 자신의 당의 기분이나 편견, 이해관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불안정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런 신기루 같은 것에 당신의 고귀한 존엄성과 멘탈의 주도권을 걸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기준은 오직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철저히 존중하고 나만의 확고한 경계선을 세울 때 비로소 세상의 그 어떤 무례한 바람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타인의 비난을 핑계로 현재의 나를 방치하고 나태하게 내버려 두는 행위는 과거의 가해자들에게 여전히 내 인생의 지배권을 쥐어주는 일이며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는 비참한 선택입니다.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들이 심어놓은 상처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란듯이 완벽하게 행복해지고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성취는 강철 같은 의지력이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냉정하고 정교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멘탈이 자주 흔들렸던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메커니즘을 확실히 인지했다면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유한한 에너지를 무상으로 상납하지 마십시오. 무례한 타인의 말과 예상치 못한 실패에 탓을 과감히 잘라내고 오직 성과와 성장만을 위해 더 최적화된 당신만의 멘탈 방화벽을 구축하십시오.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자극 앞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고요한 침묵을 지키며 당신의 반응을 스스로 위험있게 선택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강력한 아웃풋을 동시에 얻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무의식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 당신의 하루를 완벽하게 통제하십시오. 주도권은 언제나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